어머님, 그 키터만 냄새 나는 짐 좀 치워주세요. 손님 오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며느리는 제 이삿짐을 보자마자 대놓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낡은 자개농과 건어물 냄새 배인 보따리가 그렇게도 꼴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낡은 자개농 속에 숨겨진 가계부 한 권이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 됐어요. 평생을 시장통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짐짝 취급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영감의 49제를 마치던 날이었습니다. 제사상을 물리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집안이 휑해졌어요. 저는 텅 빈 마루에 혼자 앉아 40년을 함께한 이 낡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대들보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대문 앞을 내다보니 재개발 조합 설립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도 곧 사라지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영정사진 속 영감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이제 내 멋대로 살다 갈게요. 당신 눈치 보느라 평생 숨죽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요. 이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온 젊은 직원 2명이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짐이라고는 보따리 몇 개와 낡디 낡은 자개농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30년은 좋게 된 자개농이라 자개 조각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합판도 습기에 사가 있었습니다. 덩치 큰 직원이 자개농을 들어 올리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어머님, 이거 합판이 다 사갔는데요. 그냥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겁기만 하고 쓸데도 없어 보이는데.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청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게 내 혼수란 말이야.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거라고.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저 낡은 가구일 뿐인데 왜 저렇게 난리냐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개농 안쪽 깊숙한 곳에 썩은 나무 틈새를 이용해 만든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요. 거기에는 제 평생의 기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제 진짜 재산 목록이요. 그러니 이 자개농만큼은 절대 버릴 수 없었어요. 트럭에 짐을 싣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영감이 살아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습니다. 시집살이에 장사에 애들 뒷바라지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72이 됐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어리와 자개농 속 비밀뿐이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3평짜리 아파트라고 들었는데 입구부터 번듯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의리다. 돈 한 푼 없는 늙은 어미다. 아들한테 얹혀 사는 신세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미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미주는 제 발치를 흘끔 내려다보더니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았습니다. 제 고무신에 묻은 흙을 본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신발에 흙 좀 털고 들어오세요.
어제 업체 불러서 왁스 칠했거든요. 스크래치 나면 곤란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꼭 삼켰어요. 뒤따라 이삿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몇 개와 낡은 자개농이 현관에 놓이자 미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미주는 대놓고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시장 건어물 냄새가 온 집안에 배겠네. 미주는 휙 돌아서더니 거실로 가서 공기청정기를 터보 모드로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베란다 창문까지 활짝 열어젖혔어요. 12월 찬바람이 싸하고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랐어요. 첫날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미주가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따라가 보니 베란다 쪽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방이 아니라 창고였거든요. 미주의 골프백 3개가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철 진한 패딩과 롱코트가 옷걸이에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먼지 쌓인 러닝머신과 안마의자까지 있었어요. 사람이 누울 자리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짐짝 취급을 받게 되는구나. 그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미주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이 짐들은 시간 나면 나중에 치울게요. 일단은 대충 사세요. 손님 방은 준우 공부방으로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미주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혼자 남아 무거운 골프백을 끙끙거리며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겨우 공간을 만들어 자개농을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방문을 살그머니 잠갔습니다. 그리고 짐 보따리 속에서 건어물 박스를 꺼냈어요. 마른 멸치와 다시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일부러 냄새나는 건어물 사이에 숨겨둔 거였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을 테니까요. 박스 가장 밑바닥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1988년이라고 적힌 겉표지가 반쯤 뜯어진 가계부였어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악필로 휘갈겨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개포동 34번지 500평 계약 완료. 분당 상가 매입 월세 입금 확인. 손끝으로 글씨를 쓸어내리니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다가 시장통에서 팔았어요. 손톱 밑에 비늘이 박히고 생선 내장 냄새가 몸에 배어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남들 모르게 땅을 사 모았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성훈이 퇴근해서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가계부를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성훈이 문 앞에서 멈추더니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엄마 뭐해? 짐은 좀 줄이지 그랬어. 집이 좁아 터지겠네. 성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며 물었어요. 아버지 보험금 남은 건 정말 없는 거야? 장례비 쓰고 좀 남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다 내 아버지 병원비로 썼다.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어리 뿐이야. 성우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유아는 한숨소리와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내 아들이 첫날부터 돈 이야기를 하다니.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첫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매운 냄새가 진동하는 마라탕과 느끼한 치즈가 늘어지는 피자였습니다. 미주가 젓가락을 집으며 비죽 웃었어요. 어머님은 이가 부실하셔서 이런 매운 거 못 드시려나? 저희는 오늘 이게 먹고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꺼내 누룽지를 끓였어요. 등 뒤에서 아들 부부가 낄낄거리며 피자를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부엌 창문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석처럼 수놓아져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내 소유의 빌딩에서 나오는 거란다. 너희들은 꿈에도 모르겠지만 밤이 더 깊어지자 안방 문틈으로 미주의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아휴 언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거든.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집안에 건어물 냄새가 배서 머리가 아프다니까. 식기세척기도 못 쓰게 해야겠어. 괜히 전기세만 나오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휴지 많이 넣지 마세요. 변기 막히면 업체 부르는데 돈 들어요. 미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고작 휴지 몇 장 썼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좁은 창고방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이 집에 들어왔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아들의 됨됨이를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돈 없는 어미를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감도 몰랐고 자식들도 몰랐어요. 오직 저만 아는 비밀이었죠. 새벽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카드값 독촉장과 리볼빙 이용 안내문이었어요. 밀린 카드값이 3천만 원이 넘었고 리볼빙 이자만 매달 수십만 원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지만 속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강남 빌딩 월세 3천만 원, 분당 상가 월세 1,500만 원.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내 아들이 어디까지 가놔두고 보자. 그렇게 아들 집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도요. 내 전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인지는 오로지 아들의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이 집안의 속사정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반이었어요. 성훈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먼저 보였어요. 구두 뒤축이 한쪽으로 달아 있었고 와이셔츠 목깃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 안쪽 봉제선도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 성훈이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짧게 인사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주가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샤넬 가방이며 명품 화장품이며 쇼핑백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다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오늘 백화점 VIP 세일이라서요. 등급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미주가 변명하듯 말하고는 안방으로 쇼핑백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재활용 박스 안에 어제 그 쇼핑백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중고 거래 앱으로 물건을 되팔기 위해 정성껏 포장한 택배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미주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VIP 등급 유지용으로 샀다가 바로 되파는 거였습니다. 허세를 부리면서도 실속은 챙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며칠 뒤 저녁 때였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성훈이가 거실 창가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님, 제발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자 꼭 맞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연체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성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비굴하게 사정하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다 말고 멈춰섰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아들의 애원 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쪼들리고 있었구나. 통화가 끝나자 성훈이가 한숨을 푹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빨래를 계속 널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지금은 최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주가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뭔가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저는 슬쩍 다가가 봤습니다. 최고급 한우 등심이었어요. 포장에 적힌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하루 지났을 뿐인데 그 비싼 고기를 그냥 버리다니.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그거 국 끓여 먹으면 되잖아. 아까워서 어떡해. 미주가 저를 돌아보며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님, 유통기한 지난 거 드시다가 탈나면 어쩌려고요? 거지 근성 좀 버리세요. 균 옮아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지 근성이라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거지 근성이라는 소리를 듣나? 점심때가 되자 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낡은 몸빼 바지에 색바랜 점퍼를 걸쳤습니다. 미주가 현관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시장 구경 좀 다녀오마. 미주가 한숨을 쉬더니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던지듯이 제 손에 쥐어줬어요. 돈 없으시면 말씀하시지. 콩나물이나 사오세요. 많이 사지 마시고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참을 때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저는 콩나물 가게 앞에 섰어요. 한 봉지에 1,500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1,000원에 안 돼요? 한 봉지만 살 건데. 저는 일부러 쩔쩔매는 척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에휴 할머니. 그래요. 1,000원에 가져가세요. 저는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완벽한 짠순이 할매 연기였죠. 하지만 시장 뒷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김 사장 나야. 이번 달 상가 월세가 왜 아직도 입금이 안 됐어? 세입자 관리 똑바로 안 해?
아, 죄송합니다. 3층 세입자가 사정이 있다고 해서 며칠 말미를 줬는데요. 말미는 무슨,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내용 증명 보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아까 그 비굴한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골목벽에 기대서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쩔쩔매던 할머니가 월세 수천만 원을 관리하는 건물주라니. 세상 참 아이러니하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고성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귀를 기울였어요. 당신이 아파트 사자고 했잖아. 영끌에서 사자고. 미주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그리고 주식은 내가 말아먹은 거잖아. 성훈이가 받아쳤어요.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아, 진짜. 이러다 우리 다 거리로 나앉겠다. 쾅!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컵 조각이 널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들 이래? 저는 모른 척 물었어요. 성훈이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주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컵을 깼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이 집안이 이 정도로 위태로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혹시 아버지 보험금 말고 다른 거 없어? 적금이나 땅 같은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있으면 내가 안 주겠니? 다 털어서 병원비로 썼어. 성훈이의 얼굴이 실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아,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시장에 있는 건어물 가게 자리가 있긴 한데 그것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똥값이야. 그래도 권리금은 받을 수 있잖아.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글쎄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팔아봤자 빚 갚기도 모자랄 거야. 성훈이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아휴, 진짜 도움이 안 되네. 그 말을 남기고 성훈이가 나가버렸어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움이 안 된다니. 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며칠 뒤 저는 동네 재활용센터에서 폐지를 모아 팔았습니다. 손에 쥔 돈은 5만 원이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준우에게 주려고 봉투에 담았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려는 순간 미주가 달려와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어요. 어머님, 애벌은 나빠져요. 더러운 돈 만지게 하지 마세요. 미주가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준우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더러운 돈이라니. 내가 허리 휘어지게 모은 돈이 더럽다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계부를 펼쳤어요. 아들의 빚 규모를 어림잡아 계산해 봤습니다. 카드값 3천만 원에 아파트 대출 이자, 주식 손실까지 합치면 최소 5억 원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자산을 떠올렸습니다. 강남 빌딩 시가 100억 원, 분당 상가 50억 원, 각종 토지와 현금까지 합치면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덮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돈을 주면 아들이 달라질까?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주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미주가 고지서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수도세 항목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어머님 오시고 나서 수도세가 2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샤워는 이틀에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물 틀어놓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2만 원 때문에 씻는 것까지 통제하겠다니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조심할게. 미주가 돌아서 나가자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이제 와서 물 한 번 마음대로 못 쓰는 신세가 되다니. 그날 밤 성훈이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성훈이가 골프채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아씨, 내가 그때 바이오 주식만 성공했어도 왜 다 망하는 거야? 성훈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서 미주가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성훈이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신세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뭘 남겨주셔야 말이지. 왜 우리한테 빚밖에 없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가 빚만 남겼다고?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은 누가 냈는데? 유학 보낼 때 비행기 값은 누가 냈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웠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과 넘어진 골프채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미주가 거실로 나왔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저를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기 좀 살려주셔야죠. 혹시 숨겨둔 땅이라도 없으세요? 저는 걸레를 짜며 대답했어요. 없다. 있으면 벌써 꺼냈지. 미주가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숨겨둔 땅이 있긴 하지.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숫자들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법을 몰라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내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자. 아들 집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동네 노인정에 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노인정에는 이미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어머, 박여사 오셨네. 여기 앉아요. 김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숭늉을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수다가 이어졌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자식들이 부모 돈 냄새 맡으면 눈이 뒤집힌다니까. 이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 옆집 최 씨 알지? 아들한테 아파트 넘겨줬다가 요양원에 처박혔대. 세상에. 그 효자라던 아들이? 명절마다 선물 보내던 그 아들? 효자는 무슨. 재산 넘기니까 바로 태도가 달라지더래. 고려장이 따로 없어. 저는 숭늉잔을 든 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박 여사는 아들 집에 들어갔다며? 거기서 잘 지내? 김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네, 뭐. 그럭저럭이요. 조심해.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
재산 있으면 절대 티내지 마. 맞아. 우리 동서도 시어머니한테 땅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했대. 최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숭늉을 마저 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노인정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 며느리도 그런 걸까? 설마 그렇겠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동네가 허허벌판이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건어물 장사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이 근처에 건물을 샀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 근처 골목에 있는 그 건물이요.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신발장 위에 놓인 물건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방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 문손잡이를 살짝 비틀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손잡이가 똑바로 서 있었어요.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다 나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50년 장사를 하면서 다져진 눈이었거든요. 자개농 서랍의 배열이 바뀌어 있었어요. 왼쪽 서랍이 오른쪽보다 살짝 더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저는 가계부 사이에 제 머리카락 한 올을 끼워뒀거든요. 누가 펴봤는지 확인하려고요. 그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가계부를 열어봤어요. 저는 급히 건어물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마른 멸치와 다시마 사이에 숨겨둔 비닐봉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손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중요한 서류들과 비상금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미주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미주야, 오늘 누가 내 방에 들어왔었니? 미주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청소 좀 해드렸어요. 먼지가 너무 쌓여서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미주가 저를 흘끔 보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자개농 안에 곰팡이 핀 공책이 있던데요. 그건 뭐예요? 버리실 거면 제가 버려드릴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거 그냥 옛날에 쓰던 일기장이야. 추억이라서 못 버려. 일기장 치고는 숫자가 많던데. 뭐 적어 놓으신 거예요? 미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옛날에 장사할 때 외상값 적어 놓은 거야. 다 받을 것도 없는 돈이지. 쓸데없는 거야. 미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를 봤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미주가 제 악필을 해석하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암호처럼 휘갈겨 쓴 글씨와 숫자들이 그저 노인네의 잡동사니로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 가계부를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옷장에서 오래된 배 복대를 꺼냈어요. 이제부터 가계부는 제 몸에 붙이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제 평생의 기록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대 위에 올려뒀던 금반지가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예물이었어요. 저는 미주에게 물었습니다. 미주야, 혹시 내 금반지 못 봤니?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미주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준우가 가지고 놀던데요. 어디 구석에 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준우는 이제 겨우 6살인데 금반지를 가지고 놀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그 반지는 화장대 위 작은 보석함 안에 있었습니다. 준우가 꺼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미주가 외출한 사이에 저는 안방 청소를 해드린다며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화장품이며 액세서리며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안쪽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기에 제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빨간 벨벳 주머니에 담겨 다른 귀금속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끼워주셨던 그 반지였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는 따뜻한 금반지.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둑년이 내 며느리라니. 그것도 시어머니 물건을 훔치다니. 저는 반지를 다시 제자리에 뒀습니다. 훔치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지금 들키면 안 됐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훈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시장에서 하던 건어물 가게 자리는 아직 엄마 명의지?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성훈이를 바라봤어요. 응? 왜? 그거 요즘 권리금 얼마나 해? 그 자리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 미주가 옆에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춰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팔아봤자 얼마 안 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들이 다 죽었어. 똥값이야. 그래도 얼마는 되잖아. 5천만 원? 1억? 성훈이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글쎄다. 3천만 원도 못 받을 거야. 그것도 빚 갚으면 남는 게 없어. 빚이요? 어머님한테 빚이 있으세요? 미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조금 있어. 가게 운영하면서 좀 밀린 게 있거든.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주와 성훈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주말 미주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브런치 파티를 한다면서 비싼 음식을 배달시켰어요. 저는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미주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 오면 그냥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인 척 해주세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던 손이 멈췄어요. 미주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하면 애들이 촌스럽다고 놀려요. 그냥 파출부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괜찮으시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미주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친구들이 왔을 때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날랐습니다. 4명의 젊은 여자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었어요. 미주가 그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번쩍였어요. 미주야, 너 이 아파트 어떻게 구한 거야? 이 동네 평당 5천만 원 넘잖아. 한 여자가 부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주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지. 신랑이 능력 있으니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능력 있다고? 이자도 못 갚아서 쩔쩔매면서. 어머, 도우미 아주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한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저렇게 조용하시면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여자들이 깔깔 웃었어요. 미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야, 어머님 건어물 가게 몰래 내놓으면 안 될까? 미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잖아. 그거 자개농 어디 있는지 봤어? 성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못 찾았어. 다음에 어머님 외출하시면 다시 뒤져볼게. 서류도 찾아봐. 땅 문서나 통장 같은 거. 성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찾아서 가게를 몰래 팔아버리려는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노인정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자식한테 재산 다 주면 고려장 당한다던 말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일이었어요. 저는 배 복대 안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공책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이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이 기록만큼은.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가계부를 다시 복대 안에 넣고 허리춤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이제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겠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황 영감을 만나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장사하며 쌓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미주에게는 병원 검진 받으러 간다고 둘러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압구정의 허름한 중국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황 영감과 비밀 회동을 하던 장소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재호. 40년 전부터 저와 함께 장사를 해온 동업자이자 지금은 제 모든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여기요. 저는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황 영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니 저는 지난 보름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뒤진 것, 금반지를 훔쳐간 것,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은 것, 그리고 새벽에 들은 그 대화까지. 황 영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름진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회장님이 그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싶어. 대학 보낼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젓갈 담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짜장면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황 영감이 탁자를 탁 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야 해요. 동결? 네. 아들 부부가 회장님 인감을 훔쳐서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일단 모든 부동산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읍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영감 말이 맞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인감도장 어디 있습니까? 건어물 박스 안에 숨겨뒀어.
멸치 냄새 때문에 아무도 안 건드려. 그거 위험합니다. 제가 보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황 영감은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가져다 줄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황 영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비상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건 뭐야? 난 돈 필요 없어. 아닙니다. 지금 회장님 상황에서 현금 좀 가지고 계셔야 해요. 카드 쓰면 다 기록 남잖아요. 아들 부부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은 돈 뜯어갈 궁리만 하는데 남인 황 영감이 오히려 돈을 챙겨주다니. 40년 동업관계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거실에 성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낮에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니었어요. 성훈아. 오늘 회사 안 갔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잘렸어. 뭐라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성훈이가 소파에 털썩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구조조정이래. 실적이 안 좋다고.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말 못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 성훈이가 은행에 사정하던 전화 내용이 이해됐어요. 이자를 갚을 돈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다른 데 넣어봤는데 나이가 많다고 다 떨어졌어. 45이면 사회에서 퇴물이래. 성훈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섣불리 동정하면 안 됐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힘내라. 방법이 있겠지. 방법? 무슨 방법이 있어? 대출 이자는 밀리지, 카드값은 쌓이지. 다음 달이면 집도 경매 넘어갈 판이야. 아, 진짜 죽고 싶다. 성훈이가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미주가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잔뜩 상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능력도 없으면서 왜 허세는 그렇게 부렸어. 미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주식 말아먹은 건 내가 하자고 한 거잖아.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지 마. 내가 언제? 당신이 수익률 보여주면서 꼬드겼잖아. 그건 그때 다 같이 결정한 거잖아. 왜 나한테만 뒤집어 씌워? 두 사람의 싸움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준우가 제 방에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주가 소리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당신 때문에 준우까지 불안해하잖아. 성훈이가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성훈이가 실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진짜 벼랑 끝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젖먹이던 그 아기가 저렇게 비참해지다니.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구나. 돈이 없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부자일 때 효도하는 건 누구나 해요. 가난할 때도 효도하는 게 진짜 효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저녁이 되자 미주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평소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으로 갔어요.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반찬이 여러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미주가 손수 만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해봤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미주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성훈이도 식탁에 앉았어요. 표정이 많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친절을 베푸는구나. 뭔가 속셈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어 봤습니다. 짜기는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미주가 이렇게 직접 요리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뭔가 큰 부탁을 할 모양이었어요. 식사 중에 미주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건어물 가게 말고 다른 재산은 정말 없으세요? 땅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없다고 했잖아. 영감 병원비에 다 썼어. 정말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오래 아프셨어요? 8년이야. 8년 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주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주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실직하니까 이제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리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주가 아까 저에게 친절하게 군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일까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9시쯤이었어요.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거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봤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신다고요? 남자 중 한 명이 미주에게 물었습니다. 미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어머니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한데 정확히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드리죠. 부동산 등기부랑 금융자산 조회는 기본이고요. 숨겨진 재산까지 다 찾아드립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주가 흥신소를 고용한 거였어요. 제 재산을 캐내려고 사람까지 쓴 겁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기본 조사 500만 원이고요. 숨긴 재산 찾으면 그 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진행해 주세요. 미주가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건넸습니다. 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카드값도 못 갚는다면서 흥신소에 쓸 돈은 있는 거였어요. 남자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연락드리죠. 감사합니다. 빨리 좀 부탁드려요. 미주가 현관까지 배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캐내려고 흥신소까지 동원하다니. 그것도 빚더미에 앉아서.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황 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어요. 황 사장님, 나야. 큰일 났어. 며느리가 흥신소를 불렀어. 뭐라고요? 흥신소요? 응. 내 재산 조사하겠대.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회장님 재산은 다 차명으로 돼 있잖아요. 쉽게 못 찾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오래전 황 영감 조언대로 모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해뒀거든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들이 파고들면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었어요. 황 사장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반격할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흥신소로 나를 조사한다고? 좋아. 나도 며느리를 조사해 볼 거야. 걔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 제대로 파헤쳐봐.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방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먼저 칼을 뽑았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배 복대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공책이 손에 익숙했어요. 이 안에 적힌 숫자들이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가계부를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두고 봐라. 누가 이기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내 빌딩에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자 무기.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습니다. 황 영감에게 며느리 조사를 부탁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성훈이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미주는 안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숨죽이며 지냈어요. 그날 오후 황 영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끝났습니다. 만나실 수 있으세요? 응. 어디서 볼까? 평소 그 자리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미주에게는 병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압구정으로 향했어요. 중국집에 도착하니 황 영감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 저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황 영감이 갈색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일단 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주의 친정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미주가 결혼 전에 쓰던 이름이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최미주가 아니라 김수진? 네. 며느리분이 개명을 했더라고요. 결혼하기 2년 전에요. 본적까지 바꿨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며느리는 가짜였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어요. 2015년 날짜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억대 결혼 사기 일당 검거, 주범 김모 씨 구속.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재산가들이었어요. 결혼을 빙자해 예물금, 혼수금, 신혼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수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분 아버지입니다. 결혼 사기로 구속됐어요. 부유한 노총각들한테 딸을 소개해주고 결혼 빙자해서 돈을 뜯어낸 거죠. 피해자가 12명이나 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기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분도 아버지 범행에 가담한 걸로 조사를 받았어요. 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요.
그래서 개명하고 과거를 지운 겁니다. 그럼 우리 성훈이랑 결혼한 것도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해보니 며느리분이 성훈 씨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성훈 씨가 다니던 회사 인근 카페에서 3달을 일하며 타깃을 물색한 흔적이 있습니다. 성훈 씨가 그 카페의 단골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고 해요. 세상에.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성훈이가 미주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착하고 예쁜 애라며 자랑하던 아들의 얼굴이요. 그때 저도 미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박해 보였거든요. 그게 다 연기였다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 착한 척하던 미주가 결혼 사기꾼 딸이었다니. 아니, 본인도 공범이었을 수 있다니. 저는 탁자를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더 있습니다. 황 영감이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주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어딘가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뭐야? 며느리분 아버지한테 보내는 돈입니다. 출소 후에 경기도 양평 어딘가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3년형 받고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는 거야? 네. 이번 달에도 송금됐어요. 수신인 이름이 김학수, 며느리분 아버지 이름입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주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왜 제 재산을 캐내려고 혈안이 됐는지, 친정아버지한테 계속 돈을 보내야 했던 거였습니다. 아마 협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거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 영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 아직 성훈이한테는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중국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주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빨리 집에 오세요. 손님이 왔어요. 미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손님? 누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30분 만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며칠 전 봤던 그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미주와 성훈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 어머님 오셨네요. 앉으세요. 미주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흥신소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내 재산을 찾아낸 건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시장 건어물 가게 자리 하나뿐이더라고요. 시세로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법인 명의라서 못 찾은 거였습니다. 미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그게 전부예요? 네. 은행 계좌도 조회했는데 잔고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매달 모법인에서 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매달 3천만 원씩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한 거였어요.
저는 표정을 관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뭐야? 3천만 원? 성훈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미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매달 3천만 원이면 1년에 3억 6천이잖아요. 그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렀어요. 그건 내 친구가 빌려준 돈이야. 생활비로 쓰라고. 친구요? 무슨 친구가 매달 3천만 원씩 빌려줘요? 미주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래된 친구야. 내 사정을 알고 도와주는 거지. 그 친구도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라서 동병상련으로 챙겨주는 거야. 미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법인 명의까지는 추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 법인 이름이 뭔데요? 흥신소 남자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태양산업개발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관리 법인인 것 같은데 대표가 황재호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는 73이고 주소는 서초구입니다. 성훈이와 미주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황 영감 이름까지는 나왔지만 저와의 관계는 모르는 거였어요. 흥신소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숨긴 재산 없는 거야? 우리 지금 진짜 죽게 생겼단 말이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없다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해? 미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황재호라는 사람 누구예요? 왜 매달 그렇게 큰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미주가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눈빛이 독사처럼 날카로웠어요. 옛날에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사업해서 돈 좀 벌었거든.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거야. 매달 3천만 원씩이나요? 말이 돼요? 세상에 그런 호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형편이 괜찮으니까 그렇지. 나한테 빚진 게 있거든. 옛날에 내가 도와준 적이 있어서 갚는 거야. 미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추궁할 명분이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하다. 방에 들어가서 쉴게.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조금만 더 파고들었으면 들통날 뻔했어요. 저는 급히 황 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황 사장님, 큰일 났어. 흥신소에서 태양산업개발 이름이랑 사장님 이름까지 찾아냈어. 뭐라고요? 어디까지 알아냈습니까? 법인에서 나한테 매달 3천만 원 보내는 것까지 알아냈어. 하지만 법인이 내 건지는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둘러대서 일단은 넘어갔어. 휴, 다행이네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저쪽에서 더 파고들면 결국 알아낼 수도 있어요. 당분간 송금을 현금으로 바꿀까요? 응, 그렇게 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법인 명의도 바꿔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결혼 사기꾼 집안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결심할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됐어요. 미주가 결혼 사기꾼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가계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래전에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영감이 살아있을 때 함께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정확한 저울이다.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도 무서웠고 상황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내 평생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됐습니다. 흥신소 사건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부터 미주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꽃까지 사다 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 손님 와? 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미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오늘 저희 친정아버지가 오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주의 친정아버지. 결혼 사기로 감옥에 갔던 그 사람이 이 집에 온다고요. 저는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반갑겠네. 점심때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주가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 6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눈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에 입술은 얇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미주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부녀가 껴안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 사기 공범이었던 두 사람이니까요. 김학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구며 인테리어며 꼼꼼히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저에게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어머, 이분이 시어머니시구나. 김학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옥자입니다. 아, 네. 김학수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손이 차갑고 축축했거든요.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주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잡채며 불고기며 평소에는 안 하던 요리들이었습니다. 김학수가 젓가락을 들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뱀처럼 차가웠어요. 사돈어른, 건어물 장사를 오래 하셨다면서요? 네, 30년 넘게 했어요. 어느 시장에서요? 노량진이요. 김학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노량진이요? 혹시 수산시장 옆 골목 아니에요? 거기 상가들 많았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제 가게를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아, 그럼 혹시 복인의 건어물 아니세요? 거기 사장님이 박 씨였는데. 어떻게 아세요? 옛날에 그 근처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요. 기억나네. 그때 장사 엄청 잘 되던데. 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옛날 얘기죠. 지금은 안 해요. 김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저를 훑고 있었어요. 마치 X선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김학수가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사돈어른,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아이들한테 신세 지시기 힘드시죠? 뭐, 그럭저럭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지내시기 불편해 보여서요. 차라리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데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무슨 말이에요? 요양원 말이에요. 요즘 좋은 데 많거든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거기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삼시세끼 챙겨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대뜸 요양원을 가라니요.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거죠? 김학수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비용은 크게 안 들어요. 미주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솔직히 어머님 모시기가 버거워요. 요양원 가시면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니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사기꾼 아버지와 그 딸이 합작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집에서 쫓아내려는 수작이 뻔히 보였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전 여기가 좋아요. 김학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말씀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저녁이 되어 김학수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미주와 뭔가 소곤거리더니 나갔어요. 성훈이는 안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할머니 장사 잘 됐었대잖아요. 분명 숨긴 돈이 있을 거예요. 노량진에서 30년 넘게 장사했으면 뭐라도 있겠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요양원 보내면 짐 정리하면서 서류 뒤질 수 있잖아요. 인감도장이랑 통장 다 찾아야죠. 가계부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해요. 가계부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가계부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요양원은 핑계였고 저를 쫓아낸 뒤 짐을 뒤져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며칠 안에 설득해 볼게요. 안 되면 강제로라도 보내야죠. 강제로라도 보낸다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황 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황 사장님, 큰일 났어. 그 사기꾼 아버지가 직접 나타났어. 뭐라고요? 김학수가요? 그 집에요? 응.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쫓아내고 재산 찾으려는 거야. 며느리랑 짜고 하는 짓이야. 어떡합니까? 당장 거기서 나오셔야 해요. 위험합니다. 아니야. 도망가면 안 돼.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평생을 도망가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성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집 상황 알잖아. 솔직히 엄마까지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요양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미주 아버지한테 들었어? 네가 보내고 싶은 거야? 성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친히 엄마를 쫓아내려 하다니. 젖 먹여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이게 받을 대접이란 말입니까? 좋아. 가줄게. 뭐? 성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양원 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내 건어물 가게 자리 팔아서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줘. 그리고 내 짐은 내가 직접 정리할 거야. 미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가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페이지들을 한 장씩 넘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멸치를 손질하고 젓갈을 담그며 모은 돈이었어요. 영하 15도 추위에도 시장에 나가 손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손님한테 욕먹으면서도 허리 숙여 장사했어요. 이걸 저런 인간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 그 착하던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상 받아오면 저한테 먼저 달려와 자랑하던 그 아이가요. 대학 합격했을 때 울면서 안아주던 그 아이가요. 제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불규칙하게 덜컹거렸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닿기 전에 의식이 사라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옆에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끼워져 있었어요. 어머님, 정신 드세요? 미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미주와 성훈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성훈이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어젯밤에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시대요.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다가 방문 열려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성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걱정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입원하셔야 한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미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요? 당연하죠. 자식한테 쫓겨날 판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심장에 부정맥이 있으세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이나요? 네. 심장 상태가 불안정하세요. 지금 퇴원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훈이와 미주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된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인간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어요. 결혼 사기꾼 부녀한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황 영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일 와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돈으로 끝장을 봐야죠.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황 영감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회장님, 다 준비됐습니다. 황 영감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정말 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돌이킬 생각 없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제 답을 얻었으니까. 황 영감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서류, 통장 사본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의 모든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모이게 하세요.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성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훈아, 오늘 저녁 7시에 병원으로 와. 미주랑 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와서 말해줄게. 꼭 와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성훈이와 미주가 들어왔어요. 미주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성훈이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어요. 김학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 이 사람까지 왔어? 아버지가 걱정되신대서요. 같이 오셨어요. 미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좋아요. 한꺼번에 끝내죠. 다들 앉아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돼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황 영감이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성훈이와 미주, 김학수가 나란히 앉았어요. 병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왜 부른 줄 알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언이라도 하시려고요? 미주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유언? 아니야. 오늘은 진실을 말하려고 불렀어. 진실이요? 무슨 진실이요? 응. 내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저는 황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황 영감이 서류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저는 서류를 성훈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상업용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지상 8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성훈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야? 역삼동 건물? 8층짜리? 내 건물이야. 1988년에 샀어. 그때 이 동네가 개발되기 전이었거든. 뭐라고요? 미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분당 정자동 상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통째로 내 거야.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개포동 토지 500평? 재개발 예정지야. 이것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성훈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미주는 입을 떡 벌린 채 서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학수만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봤어요. 이게 다 합쳐서 얼마인지 알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황 영감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전체 자산 목록표였습니다.
시가로 약 200억 원이야. 강남 빌딩 100억, 분당 상가 50억, 개포동 땅 30억, 나머지 현금과 주식 20억. 200억? 성훈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주는 서류를 집어들고 눈알이 빠질 듯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30년 동안 모은 거야. 내 아버지랑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젓갈 담그고 멸치 말리면서 모은 돈이지. 손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쉬지 않았어. 명절에도 장사하고 아플 때도 가게 나갔어. 그 돈으로 하나씩 사 모았어. 저는 황 영감을 쳐다봤습니다. 황 사장님이 내 재산을 관리해줬어. 법인 명의로 해서 아무도 모르게. 30년 지기 친구니까 믿을 수 있었지. 그 매달 3천만 원이. 미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응, 내 건물 월세야. 월세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와. 내가 흥신소시켜서 찾아낸 그 돈 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숨겼어? 왜 말 안 했어? 시험하고 싶었거든. 시험? 응. 돈 없는 늙은 어미를 어떻게 대하나 보고 싶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거든. 성훈이가 어떤 놈인지 꼭 확인해 보라고. 재산 다 물려주기 전에 그놈 댐댐이를 시험해 보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 며느리는 내 금반지를 훔쳐갔고 내 방을 뒤져서 재산 찾으려 했고 흥신소까지 고용했어.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지. 미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저는 성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넌 엄마한테 보험금 남은 거 없냐고 물었지. 건어물 가게 팔면 얼마냐고 물었지. 그리고 요양원 보내자는 말에 고개 숙이고 아무 말 안 했지. 친정아버지가 정가자인 여자 말을 따라서 친엄마를 내쫓으려 했어. 성훈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더 있어. 저는 김학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딸이 누군지 알아? 결혼 사기범 딸이야. 본명이 김수진이고 당신 범행에 가담했다가 불기소된 사람이지. 2015년에 당신이 잡혀갈 때 같이 조사받았잖아. 김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님, 그건 당신이 내 아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다 알아. 회사 근처 카페에서 3달 동안 일하면서 타긴 물색했지? 괜찮아 보이는 남자 골라서 접근한 거잖아.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한테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잖아. 협박받고 있는 거지? 미주가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속인 년이니까요. 성훈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한 건 사기당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무슨, 이 여자 아버지가 결혼 사기로 감옥 간 사람이야. 딸도 똑같은 짓을 한 거지. 성훈이가 미주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주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 제발 믿어줘. 닥쳐. 성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성훈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7년이야. 7년 동안 속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당한 거야. 엄마, 미안해. 성훈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먹였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저는 한참을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다 정리할게. 이 여자랑도 끝낼게. 이혼할 거야. 성훈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미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혼은 안 돼. 준우는 어떻게?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 내가 준우 얘기를 해? 준우한테 거짓말 투성이 엄마가? 성훈이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시끄러워. 성훈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미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학수가 슬금슬금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황 영감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나는 갈 데가 있어서. 경찰에 갈 데가 있으시겠죠. 황 영감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탈취 모의, 요양원 강제 입소 협박. 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필요하면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김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딸이랑 사위 집에서 꺼져요. 다시는 이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또 나타나면 그때는 진짜 경찰 부를 거야. 김학수가 이를 악물더니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미주가 울부짖으며 따라 나가려 했지만 성훈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넌 여기 있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병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성훈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변하기를 바랐어. 돈 없어도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기를 바랐지. 근데 넌 날 실망시켰어. 알아요. 알아요, 엄마. 성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게. 제발. 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그 착하던 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기회는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 할게.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 내 돈에 기대지 말고. 빚은 내가 갚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건 내가 진심으로 변했을 때야. 성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내가 키울게. 저 여자한테 맡겨두면 안 돼. 알겠어요, 엄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어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저 진실만 남았을 뿐이에요. 황 영감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밤이었어요. 아들은 실망스러웠지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 분당에 있는 제 상가 건물 옥상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계부를 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저는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에서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황 영감이 분당 상가 건물 맨 위층에 제 살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아파트예요. 창이 넓어서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성남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이제야 제 집다운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성훈이와 미주의 이혼은 3개월 만에 정리됐습니다. 미주는 처음에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하며 버텼어요. 결혼 생활 동안 희생했다느니 정신적 피해를 봤다느니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과거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꼬리를 내렸어요. 결혼 사기 가담 혐의가 아직 공소시효 내였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원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김학수는 협박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황 영감이 녹음해둔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녀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준우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미주가 아이를 포기한 거였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 여자답게요. 준우는 처음에 엄마를 찾으며 많이 울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제 준우는 7살이 됐어요. 저와 함께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제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가요. 할머니 손은 따뜻해서 좋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성훈이는 달라졌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술에 빠져 살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하루 종일 술만 마셨대요.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일어서라고 했으니까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일어서야 했거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성훈이가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그 허세와 비굴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자리 구했어. 성훈이가 말했어요. 어디? 작은 식품 회사야.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해볼게. 저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밥 먹고 가라. 제가 말했습니다. 성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뒤로 성훈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영업을 뛰었어요. 거래처를 개척하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뛰어다녔대요.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이 됐대요. 그 소식을 전해주며 성훈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릴 때 성적표 받아온 아이 같았습니다. 지금 성훈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옵니다. 준우를 보러 오는 거예요. 아들은 준우와 놀아주고
저와 함께 밥을 먹어요. 예전처럼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손자인 그 관계만 남았어요. 그게 참 좋습니다. 빚은 성훈이가 갚고 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진 빚은 자기가 갚겠다고요. 5억 원이 넘는 빚이에요. 아직 반도 못 갚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달 조금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절반을 떼서 갚고 있대요. 엄마가 갚아줄까? 제가 물었을 때 성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갚을게. 이건 내가 져야 할 짐이야. 아들이 변한 게 느껴졌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그 아들이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책임감이라는 걸 배운 거죠. 황 영감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와요. 같이 차를 마시며 옛날 얘기를 하죠. 40년 전 노량진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얘기며 함께 고생했던 시절 얘기며요. 그때는 둘 다 빈털털이었어요. 리어카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때 회장님이 저한테 돈 빌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망했을 거예요. 황 영감이 그랬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황 영감 가게가 불이 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빌려줬거든요. 그때 300만 원이 지금의 200억 원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피보다 진한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거겠죠. 며칠 전 황 영감이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이요? 응.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 도와주는 거요. 나도 어릴 때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녔거든. 그런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황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재산의 절반을 출연할 생각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왜 남한테 주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돈은 쓸 줄 알아야 진짜 내 돈이라는 걸요. 관 속에 넣어갈 수도 없잖아요. 재단 이름은 복이장학재단으로 정했어요. 제 건어물 가게 이름이었거든요. 복인의 건어물. 그 이름을 살려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싶어요. 매년 20명씩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재산은 준우한테 물려줄 거예요. 물론 성훈이한테도 일부 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 일어선 뒤에만 받을 수 있어요. 빚을 다 갚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에요. 공짜로 주면 또 망가질 테니까요.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법이거든요. 유언장도 다시 썼어요. 황 영감 입회하에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제 뜻대로 재산이 배분될 거예요. 오늘 저녁 성훈이가 준우를 데리러 왔어요. 일요일이니까요. 성훈이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와서 준우와 시간을 보내요. 준우가 아빠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이 해바라기 같았어요. 아빠, 오늘 뭐하고 놀아? 영화 보러 갈까? 준우가 보고 싶은 거 보자. 성훈이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준우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그냥 서로 안아주는 것. 그게 가족이구나. 성훈이가 가기 전에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동안 상처 줘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영업 뛰며 고생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아들 버리겠어?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성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년 전 그 지옥 같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들을 미워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원망했죠. 며느리한테 짓밟히는 것보다 아들의 침묵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만 남았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줄 몰랐어요. 성훈이와 준우가 떠나고 저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손에는 가계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낡은 공책이 제 인생 전부예요. 3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기록이죠. 숫자 하나하나에 제 청춘이 들어 있어요. 페이지마다 영감과 함께한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정확한 저울이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내 아들처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계부 페이지가 팔랑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2, 늦은 나이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 살고 싶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영감이 돌아가신 날도 이런 달이 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 지켜봤죠? 우리 아들 시험 끝났어요. 결과는요, 합격이에요. 늦었지만 결국 합격했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그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달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영감이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고생했어.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고 옥상 의자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 제 빌딩에서 나오는 빛도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빛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빛나는 제 인생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낡은 가계부를 들고 아들 집에 들어간 72살 할머니의 이야기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며느리, 욕심에 눈이 멀었던 아들, 그리고 모든 걸 지켜보며 기다린 어머니의 이야기죠. 결국 제가 얻은 건 뭘까요? 200억 원이 아니에요. 다시 찾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손자의 웃음이에요. 그게 제 진짜 재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